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아까 이제 애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갓난쟁이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훨 나아요. 왜 낫냐면 자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에 해당되는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혀 굴려야 되잖아요. 막 어떨 때는 L, 어떨 때는 R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게 하나 더 있어. 리트로플렉스라고 해서 혀를 말아가지고 탕수육 시켜보면 R 하는 소리 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리얼에 해당되는 소리가 3개예요.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2개야. L, R.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 리얼밖에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리 박다 이거 있잖아요. 다리 박다 할 때도 다리 박다라고 얘기하나 다리 박다고 얘기하나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애들은 뒤에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 구분한다고요. 스펠링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걔들은. 중국 애들은 3개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아 한국 애들이나 이렇게 이런 애들은 아예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테스트는 뭐 실험까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애가 그 3가지 다른 소리를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러니까 꼬맹이 때는 이 소리도 체계도 아는 거야. 근데 얘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 주위에 있는 요것들은 이거 관심이 없네. 그냥 리얼만 쓰고 나머지 R 사운드나 무슨 뭐 R 하는 거 이거는 얘는 안 쓰네. 그럼 걔는 거기서 아웃.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동사 주어 순서로 다 될 수도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쓰네. 나머지 5개 가능성은 지워. 이런다는 거죠.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왜? 애들한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전부예요. 애는 아기 때부터 말한다는 주장이 많아요. 옹알이 이전에도 애가 태어나자마자 배고프고 뭐하고 뭐든지 울죠. 응애 울죠. 그 우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ant something. Hey mom check it out. 이거예요. 쥐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유일한 발성기관으로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뭔가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와가지고 엄마가 이 시간이 애가 젖을 때가 됐나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어디가 애가 안 좋나 열재주고 이게 벌써 말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짜리 동사를 먼저 얘기하는지 명사를 먼저 얘기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쿠키라고 얘기하는지 give me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쿠키를 달라고 할 때 명사를 먼저 얘기하는 애도 있대요. 쫓아와가지고 엄마 손 끌고 가가지고 저 쿠키 자라 그러죠. 이 쿠키 집어넣는 그 단지를 보고 꼬맹이가 cookies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give me 손가락질 그걸 하고 give me 이거 give me가 왜 한 단어냐. 걔는 처음에 배울 때는 give me가 한 단어로 이해해요. 꼬맹이 때는. 그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야 이게 give하고 me 이 2개로 나눠진 2단어네. 이건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2단어 스텝 이렇게 해서 애가 급격히 완전한 형태의 adult grammar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애들은 결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띨띨하지 않다는 겁니다. 훨씬 더 명석할 수 있어요. 단지 뇌를 조사했는데요. 인간의 뇌 여성 동지들이 있어서 내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자면 여성이 훨씬 우월해요. 왜냐하면 언어와 관련된 뇌 기능은 전부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와 관련된 부분만 요 뒤쪽에 있어요. 이거 조사했어요. 이 전부 다 이 머리에다가 이거 왜 심전도 검사하고 이거 꽂아가지고 했는데 열이 어디서 나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 요새는 fMRI라고 해서 MRI로 찍기도 해요. 나왔는데 열이 나는 부분이 틀려요. 근데 언어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듣고 생각하면은 전부 열이 왼쪽 편하고 이 뒤쪽 편이 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가 발달돼 있어요? 오른쪽 뇌. 여자는 왼쪽 뇌. 그래서 여자분들하고는 남자들은 절대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유명한 대학의 언어학 교수들 대부분의 숫자 3분의 2가
여성 동지들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남성들은 이 오른쪽 뇌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운동신경이라든 주로 이런 쪽이 많이 발달해 있대요. 남자들은 머슴이나 하고 여자들이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뇌 자체 구조 자체가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4차 혁명의 시대가 와서 정말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나 아니면 로보틱스, 로봇 이 안에 있는 AI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훨씬 잘 발달돼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용하던 뇌는 갑자기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 뇌 부분은 어른이 되면 어디로 갈까? 뭐에 쓰일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기획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뇌가. 그럼 외국어는 어디서 배우나? 외국어는 뒤에서 열이 나요. 뒤에서 열이 난다는 건 외국어는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거의 암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암기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시카고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한 5, 6살? 7살? 이 정도까지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이래로 한 번도 영어라고는 관심을 둔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나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영어로 듣는데 3, 4분 딱 지나니까 다 들리더래.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배웠던 언어가 결국은 뭔가 도움을 준다는 사실. 근데 어떻게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미스테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언어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자, 그러면 말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역사를, 인류 역사를 말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한번 가보자고요. 대부분의 역사하면 뭐 다른 여러 잡다한 역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에 대한 것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대부분의 철학 뭐 이런 이 대학에서 하는 학문들, 특별한 학문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뿌리가 이 소위 고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 빼지도 않고 나오는 게 누굽니까? 소크라티스, 플레이토, 아리스토텔 이렇게 세 명을 보통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가끔씩 어떨 때는 학자로서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이 시절에 내가 태어났으면 나도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주로 뭐 주부, 술부, 명사 이런 거 전부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얘기 안 한 게 없어. 거의 건드려 놓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항상 효시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아 학파, 이 둘이 이제 붙어가지고 말에 대한 논쟁을 벌립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라서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로 접어듭니다. 중세시대는 더욱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는 기본적으로 신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말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그저 성서 연구예요. 바이블 스터디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이블 스터디는 그나마 성직자들이 했지. 유일하게 신도들이 했던 것은 암송이었어요. 그냥 암송해갖고 잘하면 막 상 받고 그게 기껏해봐야 말하고 관련된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실상 인간의 언어, 말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천시받는 그런 행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결국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절로 오게 됐고요. 또 거기에 성 중심의 사회가 붕괴됩니다. 아시다시피 중세시대는 주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죠. 성이 있고 가운데 또 내성이 있고 그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보통 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상 그 바깥쪽에 일반 서민들, 소작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캐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국가가 생겨요. 그래서 스테이트,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요. 국가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국가의 국민이 생겨야 돼요. 근데 사실상 중세시대 이래로 귀족들은요, 대부분 성주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성직자들 하던 사람들하고 이런 정도는 주로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말을? 라틴어 말 같은 고급어만 썼다. 심지어 영국의 케이스는 프랑스 말이 귀족 사회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말이었어요. 그리고 좀 배운 젠틀맨 정도 되는 성주나 높은 계급들은 사용하는 너 좀 공부 좀 했구나. 그러려면 뭘 써야 되냐?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시절의 행태였는데 갑자기 국가라는 게 생기고 국민이 생기니까 이 국민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성주 밑에서 소작하던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된 거예요. 자, 이 국민들한테 니네들은 무슨 나라 말을 쓰니? 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말하는 영어라는 걸 썼던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려시대 이럴 때 다 양반들은 뭘 썼어요? 한문 썼어요. 한자 썼고. 이둔이 뭐니 해갖고 우리 쓰던 한글말은 완전 천시받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국민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자국어, 이걸 vernacular language, 자국어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영국어를 쓰는 거고, 그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얘네들이 너무 가진 게 없고 올바른 단어도 없어. 그냥 먹고 사는 단어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막 갑자기 국가가 생기면은 기관의 이름이 있고 막 대법원 뭐 오만 복잡한 시스템의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빌려? 어휘를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의 고급 언어는 다 불어나 라틴어에서 다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교육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종이에요. 종이. 또 뭐가 있어요? 활자. 그래서 왜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우리나라의 무슨 직지신경인지 뭔지보다 몇백 년 빠르니 우리가 빠르니 싸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어휘 정강된 걸 사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전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애들이 보고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전은요, 우리나라 사전하고 영어 사전하고 차이가 뭔가요? 우리나라 사전하고 영어 사전하고 딱 비교를 하면 펼쳐보시면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 있어요. 한국어 사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점점 대답이 없으시네요. 영어 사전하고 한국어 사전 두 개를 딱 펼쳐서 보시면 영어 사전에는 있는데 한국어 사전에는 없는 거. 발음기호. 우리나라는 그래서 임진왜란 시절에 뭐라고 발음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네들은 발음기호가 있어서 알 수 있어요. 올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오래된 고대 영어는 독일말하고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글자 써놓으면 굉장히 이상한 영어인데도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한테 정확히 고대 영어로 읽어만 주면 알아듣는데요. 우리도 아마 임진왜란 시대도 분명히 그랬을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발음기호가 나옵니다. 이 발음기호가 미친 게 심대합니다. 이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 왜 심대하냐면 이 발음기호를 처음에는 이 무식한 애들한테 어려운 단어들을 새로 만들어준 단어를 읽게끔 하려고 사전을 만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이게 식민지 시대로 연결되면서부터 이제 뭔가가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식량난이 심각했어요. 유럽의 기본적인 그 당시에 지금 유축한데 유럽인들이 지금은 키 엄청나게 크다고 알고 계시죠? 유럽인들 그렇게 안 컸대요. 물론 한국 사람들 더 기가 막혔겠죠.
조선시대 한국 여자들 키 평균치가 140, 남자가 150쯤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태어나서 난 장군감이에요. 지금은 좀 작아도. 근데 유럽도 굉장히 작았대요. 16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냥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문제가 언제냐면 봄날이 되면 이 사냥한 그 사냥 고기들이 상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녹아서.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얻으러 인도를 갑니까? 향신료, 후추를 얻으러 간 거죠. 미국은 어쩌다가 컬럼버스가 발견한 이 미 대륙은 사실은 어쩌다 얻어 걸린 거죠. 인도 갈래다가 잘못 가갖고 찾은 게 사실은 미 대륙이다. 뭐 그런 말 많죠 지금.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받았는데 그 향신료를 받을 때 군함 들고 가고 막 대포 쏘면서 야 니네 후추 내놔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제일 먼저 남의 나라에 침공하러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까요? 그 우리 우주 영화도 보면 우주인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여기 평화를 위해서 왔노라가 들어갑니다. 항상. 선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선교사가 한쪽에 약품, 한쪽에 바이블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처음에 들어가서 뭐래요? 1차 들어가면 아빠를 뭐라고 하니, 엄마를 뭐라고 하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발음 기호를 이용해서 다 적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럼 2차 선발진이 다시 들어가면 그때는 웬만큼 그 나라 말을 알고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가면 나중에 야곰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약품 그 동네 그 지역의 두목한테 가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으니 의약품 엄청 많이 가져왔으니 이걸 좀 보호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군대 파견을 받습니다. 일부러 어떨 때는 열어주기도 해요. 창고문을 밤에. 그래서 훔쳐가게 해요. 그리고는 그걸 이유 삼아서 이 지역에 나는 군대가 좀 필요하다. 일중대만 갖다 놓자. 그랬다가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한보따리 들어오는 거예요. 대포도 들고 들어오고 총도 들고 들어오고. 그게 뭐예요? 그 조선시대에 민비 죽이는 란하고 똑같은 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식민주의나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일조를 했던 게 바로 발음기호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존 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는데요. 영국에서 파견된 귀족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떤 그 일꾼이 토구를 해가지고 왔는데 책자를 줬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산스크리트라는 언어가 인도의 힌두어 윗급에 해당되는 아주 오래된 언어예요. 그 언어인데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브라타, 페타, 하트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알고 있는 라틴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프라타고 파타고 헤트고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거의 발음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놀래냐? 놀랄 이유는 라틴은 유럽 이쪽 편에 있는 거고 인도는 이 우랄산맥 이쪽 건너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아주 오래된 옛날에 두 개의 언어가 거의 같다? 그것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드나 파더 이런 동류의 단어는 남의 나라 거 빌려오지 않아요. 남의 나라 말을 빌려올 때는 항상 지가 없는 거 빌려와요. 그죠?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빌려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이런 건 안 빌려온다고요.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 두 개의 언어가 같다? 그래서 아하 이게 이제 보니까 두 개가 같은 언어구나.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인도 유러피언어를 인구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인도하고 구라파, 인구어 얘네 둘이는 어떻다? 올라가면 조상의 언어가 같은 애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필 받아가지고 지구는 아마 오래전에 한 통이었을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쪽으로 발전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인간은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사용하는 말이 족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좀 거짓말했죠. 우리나라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랄 알타이어족으로서 뭐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으로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배우셨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지금 일본 말은 독립어, 고립어 뭐 이렇게 분류했는데 우랄 알타이어족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우리 한 사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뭐 유럽도 사실은 이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사냥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랬죠? 얘네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대표적인 작황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감자, 우리 동네 감자죠. 우리 강원도 감자입니다. 유럽의 감자가 결국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얘네들이 사실상은 한때 스페인 함대, 그 다음에 영국 함대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식민지까지 오게 되는 이 상황이 있었지만 식량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적인 측면에 봐서는 말에 관한 부분에서는 발음기호, 얘가 결국은 식민지 시대를 구가하는 굉장히 키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한 동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인간의 말 중에 우월한 말이 있고 열등한 말이 있는가? 우리 말을 하는 것 중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영어하고 에스키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네들의 말이 우월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영국어는 훨씬 더 월등한 언어이고 에스키모 말은 굉장히 열등한 말이다 이런 주장 많이 했어요. 그 예가 뭐였냐면 우리 영국의 영어는 마차를 얘기하는 단어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그런데 에스키모에는 마차 단어도 없더라. 굉장히 열등한 언어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은 에스키모는 얼음, 아이스 있죠. 영어는 아이스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죠. 에스키모 말은 한 30개 있대요. 집 지을 때 쓰는 얼음, 뭐 먹을 수 있는 얼음 해가지고 한 30개. 그러면 얘네가 더 고급 언어냐?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언어 중에서 모국어로 쉬운 것하고 어려운 것,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한국어, 중국어 이어를 두고 얘기하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쉬운 것이 어느 언어냐? 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중국어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즉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게 더 쉽대요. 그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순이 같아요. 걔네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고요. 그 다음에 발음 기호, 발음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어는 다 가지고 있어. 훨씬 풍부해. 그래서 영어 발음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한국이랍니다. 제일 안 되는 애가 일본어 쪽이에요. 걔는 받침도 없어. 어순도 틀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연 언어의 미래 전망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 얘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언어는 앞으로 다 살아남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000개에서 6,000개쯤 되는데 목화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미래학자가 예측컨대 인간의 말은 몇 개나 살아남을까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1억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인구 1억으로 기준하면 한국어는 굉장히 딸막딸막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은 지금 남북한 다 합쳐봐야 7천. 그 다음에 저기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까지 합치면 1억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언어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어, 중국어, 인도 사람들 말 이런 거는 엄청나게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인터넷 딱 시작될 때 걔네들이 얼마나 자기네 나라 말을 인터넷의 중심 언어로 쓰려고
장악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 살아남으면 결국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억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1억은 자립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 텐데 참 걱정이네요. 나머지는 끝내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는 없었지만 말의 기원을 규명하는 것은 어쩌면 곧 우리 인간을 규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말에 관한 역사는 우리 인간 문화사와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본 강의의 주 골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말로 보는 세상, 대화로 보는 세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